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한 달 동안에 한 4,200을 바닥으로 4,550 정도까지 되게 박스권에 있는데요. 되게 지루하고 좀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일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난 오랜 역사를 보면 1년에서 1년 반에 한 번씩 항상 생기는 일이니까 주식할 때 공부하고 원칙을 갖고 투자자라는 요거만 지키시면 요 힘든 기간도 지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제일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거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웬만한 전문가도 이 정치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한상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과거에 비해서 어떤지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시장에 와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이런 지정학적 이슈는 한 3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주가 한 10% 내외 하락, 그리고 바로 반등을 하고 이랬던 경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굳이 애널리스트로서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이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60년대부터 중동전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부닥치던 시기가 아닌 냉전이 끝나고만 놓고 보면 크게 두 번이 제일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90년에 있었던 걸프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직접 타격을 받았던 2001년의 9.11 테러입니다. 걸프전 때 먼저 보면 그때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오페크, 중동 지역에서 생산하는 석유가 워낙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도 바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가랑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주가는 15% 정도 빠졌었고요.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만에. 유가는 20달러에서 40달러까지 2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큰일일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리고 정확하게 똑같이 3개월 만에 유가는 원래대로 돌아오고 주가도 원래대로 다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게 걸프전 때 있었던 일이고요. 9.11 테러 때는 어땠냐? 이건 정말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그때는 6영업일 만에 주가가 무려 11%가 빠졌습니다. 이 6영업일도 사실은 그 앞에 9.11 때문에 미국장이 닫은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거 빼고 그 이후에 6영업일 만에 그렇게 빠진 겁니다. 이때도 어땠냐면 정확하게 그 다음 14영업일 만에 이 9.11 전에 고점을 바로 회복을 합니다. 이때 특이사항은 뭐냐면 2001년 9월이기 때문에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이 IT 버블이 깨지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T 버블이 깨지는 와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때 그렇게 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만 빼면 사실 이번의 사태는 이때 두 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사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유가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 도대체 왜 이렇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뭔가 집착을 할까? 2014년에 크림 자치공화국도 합병을 했고요. 정확하게 8년 만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전 이게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경선이 좀 변했거든요. 이 국경선의 변화에 따른 뭔가 러시아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1949년에 나토가 창설이 됩니다. 이 미국하고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나서 1955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그거에 대응해서 생기게 됩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을 때만 해도
이 소련의 영향권,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죠. 소련의 영향권이 어디까지였냐면 독일 바로 앞에 있는 폴란드까지가 소련의 영향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오히려 서구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폴란드까지가 소련하고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폴란드나 이런 쪽에 소련의 군대가 지상군이 다 와 있어 버리면 바로 독일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물론 동독이라고 또 중간에 있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나토가 이 소련의 위협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91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근데 나토는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해 있었던 국가들이 나토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그렇고요. 발틱 3국이 그렇고요. 그 외 많은 공산국가들이, 옛날 공산국가들이 나토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지도를 한번 딱 놓고 보시면 모스크바의 위치가 되게 이 나토 영역에 가까워졌습니다. 발틱 3국 기준으로만 보면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600km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발틱 3국은 나라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리고 발틱 3국 옆에 뭐가 있냐면 러시아의 월경지가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라고 러시아가 유럽 쪽에 가지고, 북유럽 쪽에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그 부동항인데 여기 이제 발틱 함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틱 3국에다가 미군이나 나토군이 많이 진입하기는 어려워요. 중간에 러시아 땅이 딱 박혀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발틱 3국이 나토에 넘어가거나 했던 건 러시아도 그냥 참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옆에 러시아에 가까운 쪽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는 러시아랑 아주 친하고 소위 말하는 깐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벨라루스랑 완충지대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현재는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계속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넘어가면 이제 북쪽하고 남쪽 양쪽에서 이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600k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크라이나 땅도 되게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넘어가면 나토군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러시아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러시아는 크림도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쪽도 먹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 자치공화국을 병합하던 시나리오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지금하고 시기가 되게 비슷해요. 그 당시에 2월 말 정도에 크림 자치공화국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뭐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거의 뭐 불감청이 고소원이라고 하죠. 아주 잘 됐다 싶은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군대를 투입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미국과, 그 당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제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분노를 표시하고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러시아와 함께 협상도 병행을 합니다. 그 기간이 이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였고요. 공식적으로는 3월 10일인가 11일인가 이 근방에 결국 이 협상안 중재안이 결렬되고 러시아 측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게 3월 10일인가 11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결국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가 회부가 됩니다. 유엔 안보리 잘 아시겠지만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에요. 헷갈리시게 독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5개국인데 그 당시에 요 안에 대해서 중국이 기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이 되게 힘이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틀 뒤에 3월 17일에 크림 자치공화국 내에서 투표를 합니다. 우리 러시아로 갈까요 말까요? 90몇 %인가 찬성이 나와서 러시아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 명분을 쌓은 거죠. 그리고 3월 20일, 21일에 러시아 상원 하원 거치면서 이 병합 조약이 비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러시아가 짠 시나리오대로 크림을 먹었거든요. 미국과 서부 국가들은 결국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사실 이 경제 제재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갔는데 지금도 요 사이클대로 지금이 딱 어떤 상황이냐면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자치공화국들이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제 푸틴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게 우리 국민 동포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군대를 넣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런 지금 딱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재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 에너지 수출을 막고, 특히나 이제 오늘 촬영하는 날이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요 전날 나스닥이나 미국이 또 많이 빠졌는데, 이 노드스트림 2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드스트림 2는 사실 이미 가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고 독일로 직접 들어가는 건데, 그쪽으로는 가스가 지금 1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 가고 있는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어떤 에너지 수출을 막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얘기 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포기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미국이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다른 방법의 대응이 뭘 것 같냐면 2014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2014년에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 이슈가 벌어졌을 때 주가는 10% 정도 빠졌었고요. 그리고 유가는 한 10% 정도 올랐었습니다.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올랐었는데 주가는 정말 바로 반등했고요. 그리고 계속 올랐었고요. 유가가 어떻게 됐는지가 제일 흥미로운데, 유가는 2014년 말이 되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2014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1.7%였고요. 15년에는 마이너스로 갔었고요. 16년에 플러스 0.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3년 동안 러시아가 경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요. 당연한 게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미국이 유도했냐면, 그 당시가 이제 미국의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막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거든요. 미국이 그 기간 동안 생산량을 거의 뭐 400~500만 배럴 확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 정도의 추가적인 원유 공급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미국의 그 수많은 똑똑한 고위 관료들이 모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이 뭐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때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기네 나라에 이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절대로 군사력을 투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만 때도 그랬고,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자기네 상선이 하나 터지거든요. 이라크 전쟁 때는 석유 패권 때문에 그랬고, 이렇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량의 뭐 군인을 투입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전 같은 경우 이제 공산화, 그 당시에는 내전, 60년대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등과 같이 내전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번은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지난 고점 대비해서 150만 배럴 정도 아직도 밑에 있습니다. 이거 금방 늘릴 수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100만 배럴 이상 생산량이 적습니다. 오펙도 고점 대비 생산량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가를 안정시킬 가능성도 저는 되게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처음에 다시 얘기 드렸던 이번에 지정학적 위기가 옛날하고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페드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의한 긴축인데, 이런 식으로 유가를 안정시키는 그림으로 가면 페드도 굳이 긴축을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걱정하는 우려가 오히려 더 완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지금 유가가 WTI가 92불 정도 합니다. 이게 90불 정도로 연말까지 쭉 유지가 되더라도 유가 상승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반기 유가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가 90불 유지돼도 그런데 유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완화되는 이벤트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장이 빠져가지고 4,200, 20, 30 요 정도인데요. 저는 여전히 가격 조정 측면에서는 4,200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간으로만 보면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는데 3월 10일이 미국의 2월 물가 상승률 발표일이고요. 3월 16일이 이제 FOMC가 있습니다.
3월 10일에 물가 상승률 발표는 2월 달 물가이기 때문에 작년 2월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 있어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 전까지는 뭐 별의별 말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거에만 유의하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뭐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보고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